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일본을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한 뒤 오후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나 증시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급락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50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선안이 합리적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지 이틀 만으로 한미 연합연습 자유해방택 훈련에 반발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가운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불이 난 이 공장을 비롯한 대전공장 전체 가동을 전면 중단해 자동차 업계의 여파가 우려됩니다.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꽃샘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최대 52시간 노동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면서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튿날인 17일 오전엔 한일 의원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동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과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이 은행의 감독과 규제 문제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연준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평가 작업을 이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 의장도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감독하고 규제했는지 또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규제와 감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오는 5월 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도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41분부터 10분 동안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62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그제 함경남도 심포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지 이틀 만의 도발입니다. 그제 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화재가 오늘 중으로 완전히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밤사이 진화 작업을 계속해 현재 잔불 정리가 90% 이상 완료가 됐고 오늘 안으로 불을 완전히 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잔불 정리가 거의 끝남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식은 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회사 측으로부터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발화점으로 지목된 이 공장의 압출 기계 인근 현장은 보존됐지만 철골 구조물 등이 무너져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이 난 공정과 같은 구조인 1공장을 통해서 기계들을 살펴봤고 정확한 감식은 회사 측으로부터 철거 계획을 받아서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밤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공장을 포함한 대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으로 물량을 분산하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65%가 수출되고 35%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공급됩니다.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체 공급처 확보를 비롯한 대응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정부가 내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원 등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이제 곧 마스크 없는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시기와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합니다. 해제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이 유력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11,401명으로 전주보다 800여 명 줄었고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가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진 직후 며칠 동안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는 게 여전한 데다가 격리의 강제성을 없애면 취약 노동계층은 확진돼도 못 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해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하향 조정돼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 그때 우리 보건당국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 사망 위험이 더 큰 만큼 먹는 치료제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2029년 12월 개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매립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사 기간은 27개월 단축합니다. 총 사업비가 13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앞당기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지으며 공사 기간을 27개월 단축해 오는 2029년 12월 개항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개시는 2024년 말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공사 방식을 통해 매립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공사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600억 원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매립식 등 3가지 공사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나머지 공법은 준비 기간이 많이 들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매립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 배치 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 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공법을 활용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기간에 관계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내외 대규모 공항 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안전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뿐 아니라 이른바 MG노조도 반대하고 나서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편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했지만 야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면서 굴욕 외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국이나 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가는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의 날개를 달아주려 합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 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입니까? 네, 오늘의 전국 현안 많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 최대 69시간제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앞서 제가 앵커 리포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서로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엇박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이 주 52시간제로 묶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이 부분은 저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개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부분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통이 좀 덜 됐다. 그래서 마치 69시간을 매주 다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홍보된 부분. 그다음 또 MZ 세대에서는 지금 연월차도 지금 쓰기가 눈치가 보이는데 그걸 정립을 해서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라면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69시간이 조금 시간이 과도하다라면은 뭐 조금 줄이거나 이런 필요성까지도 뭐 그것까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동일한데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것은 총리도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한 번 더 국민과 소통을 더 갖고 MZ세대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보완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세요? 그러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이제 대통령님 발언이 있고 나면 여당에서도 이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가 허수아비 총리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입증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총리와 대통령의 주례회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큰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례회동이 밥 먹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 대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총리의 발언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총리를 너무 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되게끔 되어버렸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52시간제를 69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거에 대해서 MZ들도 굉장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를 하신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폐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수순이다. 예전에 그 대통령의 욕설 발언이 있었을 때에도 그 말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표출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도 그냥 차라리 폐기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 부분은 검토 보완하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지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그마한 문제가 노정된다고 해서 그 정책을 폐기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허수아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가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민심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때든 대통령께서 그걸 들으시고 수용하신다라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국회로 넘어온 다음에도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기본 취지는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계절적인 특수한 어떤 노동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주 52시간제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또 좀 더 보완한다라면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민심을 즉각 반응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다만 국가는 대통령이 직자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모든 시스템들과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맞춰주셨어야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또 강제동원 해법 관련 여야 충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이제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뭐 하루에 2차례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서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좀 뭐 이완용이 되살아났느냐 뭐 이렇게, 또는 독도까지 내주느냐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좀 지나치게 과한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판결의 집행을 둘러싸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틀 동안 지금 뭐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그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성과들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방일만 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뭡니까?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냈던 입장문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식민지배 불법성이 확인됐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건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똑같아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하나는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을 총리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뭐 오부치 선언 계승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일본 내각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저는 판결을 둘러싼 이 논의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사죄를 하라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배상을 해라, 위자료를 배상해라는 것이고, 그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모든 판결에서 다 원고는 또는 피고는 누구에게,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럼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가 배상을 하느냐, 또는 제3자가 배상을 하느냐, 이건 집행 방법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 제3자 변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한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낼 것이냐. 한국 기업들이 낼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이사회는 자기 회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을 건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가 할 것인지, 이사회의 의결을 투명하게 과정을 거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에 과연 어떤 기업이 당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연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용산에서 만찬 가졌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앞으로 2차례 정계동을 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를 향해서 김대리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는데, 저는 대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역할, 그래서 김대리가 당선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화 말씀 듣고 오고 지시사항 메모하고 와서 국민의힘이 전달하는 통로, 전달하는 스피커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안 됐어요.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당을 협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뭐 나오겠지만, 가령 반도체법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의도 출장소가 되죠? 사안마다 다르겠죠. 네, 사실 뭐 연포탕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산탕이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부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친윤이 아닌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에서.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그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언론이나 네. 그 세간의 그 평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국회의원이 때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당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비판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쪽이고 이쪽은 아닌 비윤이니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아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 김대리다 이런 표현은 뭐 예. 표현의 그 적정 여부를 떠나서 예. 저는 당정 소통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것이 물론 뭐 비판할 수 있겠죠. 아까 저 정청래 의원처럼 예. 출장소 되는 거 아니냐,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저 모임을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 두 분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당정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을 당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거꾸로 또 민심이나 당의 또 의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해서 서로 잘 소통하는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저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입장 들어봐야죠, 고민정 의원님. 네, 저도 정례회동을 이렇게 가시화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가깝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정치인들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앞서서 그 한덕수 총리의 일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례 회동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데 이것처럼 예. 당청 간에 엇박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의도 출장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 네. 결국 국회가 대통령의 입법 사안들을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관철을 시키든 아니면 조금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든 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민주당인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태도들을 보면 예.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할을 김기현 대표께서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여당 얼마나 많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 만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표 이제 만나는데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랑 황교안 대표 쪽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이 그래도 제법 되잖아요. 그분들 쪽의 의견도 좀 수렴하려면 어느 정도 인사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뭐 이미 네. 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어느 정도 다 아니 후속 이루어졌기 인사가 좀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던데. 예.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큰 것은 없습니다. 정책위원장은 그렇군요. 어차피 나중에 원내대표가 결정되면은 원내대표가 상의를 해서 네, 당 네.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이제 큰 당직 인선은 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 것은 우리 당을 하나로 이렇게 총선을 대비해서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 차원이지 네.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당직에 뭘 반영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당직 주요 인선 발표됐습니다만 또 거기서 서포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또 당직들이 또 있지 물론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건 실무진들은 예, 충분히 실무진 예. 인선할 때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현재 지금 김기현 당대표께서 예. 그분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18 정신 헌법 수록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5.18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선 거죠.
5.18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대대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라 차라리 잘못 얘기했으니 정정하겠다, 사과하겠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것도 금방 끝날 문제인데 마치 예전에 이제 개사과 문제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꼭 시즌 2를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끝날 일인데 이거를 해명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인가요? 거기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와요?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당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5.18 묘역에 참배를 갔을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5.18 정신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럼 박형수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5.18 전문의 5.18 수록하느냐 마느냐. 헌법에 5.18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정신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본다라면은 물론 우리 헌법에 지금 3.1 정신 동력 있고 또 모든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상. 그렇지만은 한국 현대사에서 5.18만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할지 그리고 당에서도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파장이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개인 차원의 의견이었습니다로만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지도부의 말은 그래서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원외위원도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 가는 정도의 수준인데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망 등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길 토론회도 있는데요. 주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가 이게 뭐 요것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줄줄이 대기에 있고 지금까지 보세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금 3월인데 모의고사 점수 70점 나온다고 내가 이제 수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당대표 되었을 때 당내 상황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당내의 주류의 의견입니다. 고민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 말은 당이 위기를 겪었을 때 선배 대표들은 책임지고 물러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들이 있었던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총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시기이고 지금은 아마도 국민의힘과 저희는 각자 이 뚜렷한 노선 경쟁들을 치열하게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 전국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체제
체제를 그대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도부는 총력을 다할 태세들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심을 좀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당연하죠. 당이 또 입장인데 네. 당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근데 어제 인터뷰 내용 잠깐 봤더니 고민정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총선 앞둔 늦여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그때 결정돼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가을 정도 되면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를 쏙 빼고 그랬군요.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뭐 정정 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랬군요. 정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예, 뭐 많은 이 기사들이 이게 전체 인터뷰 내용을 다 실지 못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이야기 또 나오니까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오히려 개혁의 딸한테 잘 보이는 게 공천에는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수박이란 단어도 맞듣지 않고요. 개딸이라는 단어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이 자꾸 서로를 나누는 단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나는 친문이면서도 친명이고 나는 또 뭐 개딸이면서도 수박이고 모든 걸 다 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갈라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할 테지만 저희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좀 뭉쳐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현재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님이 52.8% 정도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당보다도 훨씬 분열의 여지가 더 크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결과는 모르나 그래서 각 당이 누가 더 흐트러지지 않는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경쟁을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가지고 오늘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한 4시쯤 열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 계속 내고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 민주당의 길에서는 아마 논의를 할 것이지만은 그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까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여름이나 가을쯤 되면은 뒤로 갈수록 아마 그런 목소리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목소리들은 격하고 가팔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변수가 저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간다라면은 당내에서 이거는 뭔가 결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이 또 다른 범죄 사실로 지금 뭐 대북 송금도 수사하고 있죠. 뭐 백현동 사건도 있죠.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또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는 지난번 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에 그 표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다 내려놓고 영장심사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승부를 걸든지 그때가 될 것이다 저는. 두 분 다 가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진 아닙니까? 서로 그럴 수 오차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집권 초기입니다. 네. 보통은 집권 초기에 여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야당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전면 쇄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와 소화제 등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의 가격이 3,1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고 약국용 타이레놀 가격도 500원에서 최대 1,000원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소화제, 가스활의 가격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고 의약 외품인 구강청결제, 가그린의 공급과도 이달부터 14%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동국제약의 탈모 치료제인 판시딜과 삼진제약의 해열 진통제 개보린의 공급 가격도 10% 안팎으로 인상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단체 여행이 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 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월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오락 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단체 여행비는 9.3% 올랐는데 특히 해외 단체 여행비는 13.3% 올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OTT와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도 3.1% 올랐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해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알 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474만 원으로 전년보다 24.2%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2018년 29.8%, 2012년 25.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한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 전환 등을 거치며 67년간 독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2의 증권거래소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체거래소, 즉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과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신규 인가하고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다만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가 ATS 설립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와 거래시간 연장 등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 경쟁 체제가 자리 잡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의 이슈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ATS에는 적용을 하고 거래소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쟁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은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순차로 이루어지면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ATS를 도입 운영한 뒤 정착 상황과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근데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것 아닙니까?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자유 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 해요 이때는. 아멘. 한미 농민을 잘 지켜주시고. 아멘. 저 파치산 같은 놈들 잘 처단해서 할렐루야.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제 첫 번째 변화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2.28 대구 민주화 운동부터 60항쟁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문장은 공존의 출발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실어달라고 광주시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차렷, 네. 수사판을 좋아하고 찬양 공무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깜빵에다 집어넣어요. 깜빵 가기 싫으면 판사가 방망이 쳐서 너는 한국에서 살지 마 북한 가 빵빵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제 발언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 근데 뭐 저 개인 얘기 아닙니까? 곧바로 뭐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오늘 낮 동안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경남 남해안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여전히 메마르겠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대구 6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에서 8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3도, 대전 18도, 대구 22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비교적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